사람의 참모습은 말이 아니라 밥상 앞에서 드러난다고 정약용은 말했다. 꾸며진 말, 점잖은 태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한 그릇의 밥 앞에서는 마음의 본색이 숨지 않는다. 배고픔과 욕망, 인내와 감사가 모두 그 한 끼의 행동에 스며 있기 때문이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작은 일에 성실함이 큰 덕을 이룬다고 했다. 밥 먹는 일처럼 사소한 습관 속에도 그 사람이 평소 얼마나 성실히 자신을 다스려 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이나 지식, 직업을 본다. 하지만 다사는 거꾸로 말했다. 그가 밥을 먹는 법을 보라. 말은 지식의 결과일 뿐이지만 식사 태도는 마음의 훈련이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혹은 당연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밥상에서의 행동은 곧 세상 속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 남의 몫을 먼저 취하려는 손길은 결국 세상에서도 먼저 차지하려 들 것이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에서도 인내와 배려를 실천할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늘 제자들에게 밥상머리의 예를 강조했다. 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는 밥상 앞의 자세가 바로 마음의 자세라고 했다. 어수선하게 먹는 자는 마음이 흩어져 있고 정갈하게 먹는 자는 정신이 모여 있다. 한 끼의 태도가 그 사람의 평생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혹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한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어떤가? 감사의 표정인가? 무심함인가? 혹은 불만인가? 밥 한 끼의 태도 속에 내 삶의 품격이 담겨 있다면 그 한 끼를 허투루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실행과제. 오늘 하루 밥을 먹을 때 자신의 태도를 관찰해보라. 급하게 먹는지, 감사의 마음으로 먹는지,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지. 그 모습을 조용히 기록해두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인품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드러난다. 식탁 앞에 앉는 자세, 젓가락을 드는 순간, 그리고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 잠시 머무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정약용은 몸가짐이 바르면 마음도 곧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된 품격과도 연결된다. 논어에서 공자는 공손함은 덕의 뿌리라 했다. 밥상머리의 태도야말로 그 공손함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다. 어른보다 먼저 앉거나 좋은 자리를 고르는 습관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속 질서를 드러낸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는 세상에서도 타인의 몫을 가볍게 여긴다. 반대로 어른을 먼저 모시고 자리의 중심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예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다사는 흠음신서에서 사람의 잘못은 대부분 절제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존중할 줄 안다. 식탁에서의 기다림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삶의 태도다. 먼저 먹으려는 조급함 속에는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이 있고,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 속에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는 겸허함이 있다. 젓가락을 드는 한순간의 망설임에도 마음의 온도가 담겨 있다. 그것이 곧 태도는 마음의 언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오늘날의 식탁은 빠르게 흘러간다. 가족이 함께 앉아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보다는 화면 속 정보에 몰두한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태도의 품격을 돌아봐야 한다. 밥상머리에서 몸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단지 허리를 곧게 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곧게 세운다는 뜻이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이 곧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다. 오늘의 실행 과제. 오늘 식사 자리에서 가장 어른을 먼저 배려하라. 자리를 권하고 수저를 드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분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
함께 수저를 들어라. 그 단 한 번의 기다림이 당신의 인품을 말해줄 것이다. 밥상 앞에서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가 드러난다. 반찬 하나를 고르는 손끝에도 성품이 묻어나고 젓가락이 머무는 순서 속에 욕망의 방향이 드러난다. 정약용은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다라고 했다. 작은 상 위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욕심은 크기보다 습관의 문제이며 사람의 인격은 거창한 결단보다 사소한 순간에서 무너진다. 좋은 반찬만 먼저 집는 습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부터 챙기겠다는 무의식의 표현이다. 맹자는 이는 마음의 질서다라 했다. 이는 타인과 나를 함께 보는 마음이고 이는 마땅함을 지키는 마음이다. 그러나 탐심은 이 질서를 깨트린다. 밥상에서 내 입맛만 따지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도 자기 이익만 계산한다. 반대로 가까운 반찬부터 차례로 집어들며 맛의 순서를 존중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질서와 감사의 감각을 잃지 않는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밥상머리의 절제를 가르치며 사람은 먹는 것으로 스스로를 시험한다고 했다. 그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가늠하는 시험이었다. 탐욕은 결코 배고픔 때문이 아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다사는 말한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늘 가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자다. 오늘날 우리는 넘치는 음식과 선택 속에 산다. 그러나 풍요로울수록 마음은 빈곤해지기 쉽다. 반찬 하나를 고르는 순간 마음속에 먼저나라는 생각이 스며들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밥상머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절제는 결핍의 표시가 아니라 품격의 표현이다. 오늘의 실행 과제. 오늘 한 끼의 식사에서 반찬을 순서대로 감사하며 먹어보라. 가까운 것부터 차근히 집어들며 누군가 함께 먹는다면 먼저 권해보라. 작은 절제가 마음을 맑게 하고 작은 감사가 하루를 고요하게 만든다. 젓가락을 들기 전에 짧은 침묵 속에는 인간의 품격이 숨어 있다. 그 몇 초의 기다림이야말로 인내와 절제의 근본이며 정약용이 일생을 두고 가르친 삶의 핵심이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공적 앞에서 사사로움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욕망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큰일을 이룬다는 뜻이다. 밥상 앞의 젓가락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할 때 누군가의 수저가 먼저 들리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배려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양이다. 인내는 결과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반대로 조급한 손길은 상대보다 나의 욕망이 앞섰다는 증거다. 기다림은 결코 무력한 행동이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흐름을 읽을 줄 알고 흐름을 읽는 사람은 세상과 타인을 잃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제자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밥상에서의 기다림은 인생의 기다림을 닮았다. 음식을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운명을 기다릴 줄도 안다. 젓가락을 들기 전 잠시 멈추는 그 행위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삶이 급할수록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여백을 만드는 지혜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얻으려 한다. 음식은 즉시 배달되고 생각보다 먼저 손이 나간다. 그러나 빨리의 습관은 결국 깊이를 빼앗는다. 기다림의 품격은 속도의 시대에 가장 잃기 쉬운 덕목이다. 정약용은 기다림을 통해 마음을 단련했고 그 마음으로 수많은 제자에게 절제와 신의를 가르쳤다. 젓가락 하나를 들기 전에 침묵이야말로 가장 짧고 가장 깊은 수양이다. 오늘의 실행과제. 누군가와 식사할 때 상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젓가락을 들지 말라.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인격이 말없이 드러난다. 기다림을 아는 자는 결국 세상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말은
음식보다 오래 남는다. 한마디의 말이 밥맛을 바꾸고 한순간의 표정이 관계를 흔든다. 정약용은 입은 마음의 문이요 말은 그 마음의 그림자다라 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말을 나누느냐가 그 자리를 품격 있게 만든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많다고 했다. 말의 무게는 소리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이 타인을 향한 존중과 성찰에서 나올 때 비로소 무게가 생긴다. 식사 자리는 가족과 세대가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가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요즘은 누구는 집 샀다더라. 형은 승진했는데 너는 왜 아직이냐고 묻고 자녀는 그 말 속에서 비교와 서운함을 느낀다. 정치 이야기로 식탁이 험악해지고 재산 문제로 형제의 말이 엇갈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밥상머리의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가족의 마음은 멀어진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마른 덕을 담는 그릇이라고 가르쳤다. 덕이 비어있으면 말도 가벼워진다. 군자의 말은 상대를 일깨우지만 소인의 말은 상대를 찌른다. 식사 중에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가볍게 동조하는 자는 마음이 흔들리고 조용히 화제를 돌리는 자는 마음이 단단하다. 결국 교양이란 말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달려있다. 가족과 함께 앉은 밥상에서 깊이 있는 대화란 거창한 철학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오늘 반찬 참 맛있다. 당신 덕분에 따뜻하게 먹는다는 한마디의 감사가 바로 교양의 씨앗이다. 그런 말 한 줄이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관계의 틈을 메운다. 다사는 말의 훈련이 곧 인격의 수련이라 했다. 식사 자리의 대화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의 실행과제. 오늘 식사 자리에서는 감사, 칭찬, 배려의 말을 각각 한 번씩 해보라. 음식에 대한 감사, 함께한 이들에 대한 칭찬,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마디. 그 세 마디가 밥상머리를 따뜻한 학교로 바꿀 것이다. 정약용은 작은 절약이 나라를 살린다고 경세유표에서 강조했다. 그가 말한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밥을 깨끗이 먹는 태도는 곧 자신과 세상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다. 한 알의 쌀에는 농부의 땀, 햇살, 그리고 땅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 모든 노고를 생각하면 밥 한 숟가락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감사함의 결여다. 다산에게 절약은 윤리였고 절제는 덕이었다. 밥상에서 남기는 음식은 작지만 그 마음은 크다.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주어진 것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사람과 관계의 기회까지도 남기며 살아간다. 귀찮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은 채 흘려보낸다. 그러나 다사는 말한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 남김없이 먹는 습관은 검소함을 넘어서 세상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풍요 속의 빈곤에 시달린다. 냉장고는 가득하지만 정작 먹다 버리는 음식이 넘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 톤. 이는 한 도시가 하루 먹을 양에 맞먹는다. 풍요가 낭비로 변할 때 감사는 사라지고 탐욕이 그 자리를 채운다. 정약용은 만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만이 참된 인연을 안다고 했다. 음식 한 조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의 시작이다.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의 의식이다.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충분히 감사했다는 표시다. 다사는 이 작은 습관 속에서 마음의 절제가 길러진다고 믿었다. 절제는 마음의 허기를 다스리고 감사는 삶의 중심을 세운다. 오늘의 실행과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실천해보라. 그릇을 깨끗이 비우며 오늘의 밥이 내게 왔음에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그것이 다산이 말한 작은 절약이 큰 덕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정약용은 술을 단순한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로 보았다. 그는 기쁨을 절제하는 것이 예, 례, 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즐거움 속에서도 절도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곧 타락의 문턱이 된다고 경계했다. 술은 사람의 가면을 벗긴다. 평소 품위 있게 행동하던 이도 취하면 마음속 억눌린 감정이 드러나고 조용하던 사람도 억눌렸던 분노나 허영을 쏟아내곤 한다. 그래서 다사는 술은 사람의 그릇을 시험하는 물이라 했다. 절제 없는 음주는 인격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한 잔의 술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삶의 방향도 잃는다. 술자리는 단순한 유흥의 공간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진심의 자리다. 잔을 따를 때의 손끝, 상대방의 잔을 채우는 순서, 취했을 때의 말 한마디까지 모두 인품의 거울이다. 젊은 시절의 다사는 벗들과 술을 나눌 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잔을 들고 어른이 먼저 마신 후에 입을 댔다고 한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절제라고 했다. 오늘날의 회식 문화나 명절의 음주 자리에서는 이런 절제가 종종 잊힌다. 분위기를 맞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권하고 술에 기대어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불필요한 말을 쏟아낸다. 그 순간의 가벼운 농담이 가족이나 동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기도 한다. 다사는 술은 입을 풀게 하지만 마음을 다치게도 한다고 했다.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마신 뒤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즐거워하되 도를 넘지 말라. 술자리는 즐거움의 장이면서 동시에 인격의 시험대다. 취중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상대의 잔을 채우는 사람, 혹은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존중이며 그 존중이 쌓여 관계를 지탱한다. 오늘의 실행 과제. 오늘 술자리에 나간다면 한 잔을 따를 때의 예의를 점검해보라. 두 손으로 따르고 상대의 잔을 먼저 채우며 자신이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속도를 조절하라. 그 절제 속에서 당신의 품격과 인간관계의 깊이가 드러날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공심이 없는 사람은 집안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다. 공공심이란 곧 함께 살아가는 마음, 즉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다. 밥상머리에서도 이 정신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식사는 혼자 하는 행위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언어다. 그릇을 건네는 손길, 반찬을 권하는 눈빛, 그리고 마지막 한 입을 양보하는 마음 속에 그 사람의 품격이 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밥상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다. 명절이 되어 가족이 모여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자녀는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숨어든다. 함께 먹는 자리이지만 함께 있음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사는 이런 모습을 두고 밥상에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는 형식일 뿐이라 했다. 음식이 아무리 풍성해도 나누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밥상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앉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속에는 존중과 협력, 그리고 따뜻한 정이 있다. 누군가가 국을 떠주고 다른 사람이 반찬을 나눌 때 그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관계의 학교가 된다. 특히 어른이 먼저 젓가락을 들고 손주가 따라하는 그 한 장면은 한 세대의 인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나눔은 물질의 분배가 아니라 마음의 순환이다. 정약용은 함께 나누는 마음이 곧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했다. 그는 공공심을 개인의 도덕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로 보았다. 작은 나눔이 모여 가족을 평화롭게 하고 그 평화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관계의 균형은 자연스레 회복된다. 오늘의 실행과제. 오늘 식탁에서 가장 먼저 반찬을 권해보라. 이거 맛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죠? 한마디의 권유가 밥상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높인다. 그 한 숟가락의 배려가 바로 공공심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작은 돈의 정직이 큰 신의를 낳는다고 말했다.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현실적인 거울이다. 계산의 순간, 즉 돈을 다루는 태도에는
평소의 성품과 관계의 깊이가 고스란히 비친다. 밥상머리에서의 절도와 절제가 인간의 겉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산대 앞의 태도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정약용에게 있어 신이란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작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누가 계산할지, 어떻게 나눌지가 어색한 침묵을 만들곤 한다. 어떤 이는 먼저 계산하는 척하며 체면을 세우고 또 다른 이는 아무 말 없이 남이 내기를 기다린다.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도 내가 냈다는 불만이 남는다. 이러한 감정의 고른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다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작은 이해관계에서 무너지는 신의는 큰 약속에서도 설 수 없다고 경계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계산의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어떤 이는 계산이 늦으면 인색하다 하고 어떤 이는 먼저 나서면 허세라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품격은 누가 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냈는가에 있다. 먼저 지갑을 꺼내는 손길에 감사할 줄 알고 다음에는 내가 자연스레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다산이 말한 신의의 윤리다. 현대 사회는 돈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일이 잦다. 부모 모임에서 회비 문제로 오해가 생기고 형제 간의 식사 자리에서 계산 하나로 감정이 틀어진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현실일수록 더 분명히 말했다. 돈을 다루는 마음이 곧 사람을 다루는 마음이다. 돈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다. 오늘의 실행 과제. 오늘 계산할 때 공평, 감사, 배려의 3가지 원칙을 점검하라. 공평하게 나누되 억지로 따지지 말고 먼저 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다음엔 내가 기꺼이 그 마음을 잇는 것. 이 단순한 예의 속에 신의와 품격이 자란다. 정약용은 늘 리는 지식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근본이다 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품격이 학문보다 먼저 일상의 몸가짐에서 자란다고 믿었다. 그 중에서도 밥상머리는 가정의 인격을 길러내는 첫 학교였다. 효경에는 작은 예가 큰 효로 이어진다는 구절이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 속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회의 질서를 배운다. 그 한 숟가락의 예의가 곧 한 생의 품격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밥상은 함께 있음의 의미를 잃고 있다. 식탁 위엔 반찬보다 스마트폰이 먼저 놓이고 대화 대신 영상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보다 화면을 더 오래 바라본다. 그러나 다사는 이미 200년 전 이런 세태를 예견하듯 말했다. 사람은 함께 먹되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텅 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수업이며 정서의 전승이다. 아이에게 밥상머리의 예절을 가르친다는 것은 숟가락을 올바르게 잡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먼저 어른께 잘 드세요 인사하고 먹는 동안 불평하지 않으며 다 먹은 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일이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존중, 감사, 겸손이 모두 들어있다. 이러한 작은 예의는 세상 어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교과서다. 정약용은 이를 예의의 뿌리는 가정에 있다고 했다. 가정에서 익힌 질서와 공경이 곧 세상 속 품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와 조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어른이 식사 전에 손주에게 반찬을 건네고 식사 중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모습 자체가 훌륭한 가르침이다. 밥상머리의 교육은 설교가 아니라 모범으로 완성된다. 아이는 말보다 눈으로 배우고 어른의 한 동작이 1000마디 말보다 깊이 남는다. 오늘의 실행 과제. 오늘 하루 가족과 꼭 한 끼를 함께 하라.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라. 오늘 어땠어?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된다. 그 밥상에서 자녀는 예의를 배우고 가정은 품격을 회복한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남을 알기보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진정한 성숙은 타인을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밥상은 바로 그 거울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식사 태도나 예의를 보고 저 사람은 교양이 없다, 저 행동은 버릇없다 라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다산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밥상머리의 관찰은 남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공부였다. 밥상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무심히 먹는가? 함께 앉은 사람을 먼저 챙기는가? 아니면 내 접시만 가득 채우는가?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 내 인생의 태도가 숨어 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예의를 잃지 않지만 소인은 보는 눈이 없을 때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단정하게 먹는 사람, 남이 먹을 것을 챙기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돕는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식사 후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다. 오늘의 내 행동은 타인을 편하게 했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했는가. 그렇게 그는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의 허물을 닦았다. 그에게 식사는 단순한 생존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도덕의 수업이었다. 우리가 먹는 방식은 곧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절제 없는 식사는 탐욕의 표현이 되고 감사 없는 식사는 교만의 그림자가 된다. 현대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잃고 산다. 그러나 밥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오늘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밥상은 더 이상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마음의 도량이 된다. 오늘의 실행 과제, 오늘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앉아 하루 동안의 내 행동을 돌아보라. 특히 식사 자리에서의 내 모습 중 하나를 짧게 적어보라. 오늘 나는 기다렸는가, 배려했는가, 감사했는가? 이 짧은 반성문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단정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작은 예가 큰 덕을 이룬다고 했다. 예, 예란 단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즉, 예는 인격의 언어이며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밥상에서 보이는 모든 태도, 기다림, 나눔, 절제, 감사, 이 모두가 예의 다른 이름이다. 밥상머리의 태도는 단순히 식사 예절이 아니라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도다의 실천이다. 다사는 밥상에서의 한 동작, 한 시선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오늘날의 세상은 관계가 빠르고 가볍다. SNS에 좋아요 한 번으로 인연을 맺고 댓글 하나로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그만큼 진심은 얇아지고 예의는 희미해졌다. 다산이 살던 조선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편리해진 지금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품격을 잃어가고 있다. 밥상머리의 예가 무너질 때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의 신의가 사라진다. 정약용이 예를 강조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따뜻하게 조율하는 기술이며 세상 속에서 존중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예는 곧 인생의 예다. 반찬 하나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어른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순서를 지킨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결국 밥상머리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이며 그 인생 태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정약용은 밥상머리의 교양이 곧 나라의 품격이다라고 했다. 가정의 이해가 바로 설 때 사회의 질서도 바로 선다는 뜻이다. 이제 밥상은 더 이상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축소판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제의 덕을 배우고 감사의 마음을 익히며 관계의 온도를 조율한다. 오늘 하루의 한 끼가 바로 내 인격을 닦는 수련의 시간이다. 오늘의 실행 과제, 한 달에 한 번 감사한 사람과 정성스러운 식사 자리를 마련해보라. 화려한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진심, 어린 마음과 예의만 있으면 된다.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그 순간 당신은 다산이 말한 작은 예로 큰 덕을 이루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